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예. 예, 제7강의 제목은 제국의 짓밟힌 한반도라는 그 주제로 자료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예. 특히 제국의 짓밟힌 한반도 할 때 무엇이 짓밟혔느냐 할 때 오늘은 그 식민지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왜 하필이면 일본군을 다루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우익이나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그 당시 국제 질서상에서 일본의 그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는 합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법에 따른 절차에 따랐다. 합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른바 자기네들은 죄악을 통해서 해왔다는 얘기죠. 물론 이 죄악 자체가 문제가 무척 많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을사보호죄악이라는 을사늑약 1905년에 외교권 박탈한 것들 또는 1907년 군대에 해산했던 정미조약 또는 1910년에 완전히 나라를 병탄했던 경술, 국치, 병합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국제법 자체라는 것이 코미디예요. 그 당시로서는. 왜 코미디냐? 그 당시 약육강식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 국제법은 해양법에서 유래했는데 이 해양법은 바로 유럽사회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쟁탈하는 속에서 나왔던 것이 해양법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밀약들이 기초가 되면서 국제법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19세기의 국제법이라고 하거나 세계의 질서는 뭡니까? 강자의 질서와 강자의 질서를 대변한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따라서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들을 12세에 대한 아동을 계약서 써가지고 노동을 시켰다거나 또는 여성들을 미성년자 여성을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매춘업에 종사시켰어요. 계약서 썼다고 해서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합법이 아니죠. 아동 노동이나 여성에 대한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매춘행위라는 것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사실은. 아주 강력한 범죄죠. 절차가 동의했더라도 부정돼야 될 사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9세기에 있어서 뭐냐면 제국주의가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먹었다 하는 것, 병탄했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지키든 절차를 지키지 않았든 간에 원천적인 범죄고 반인도적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노예제 제도, 노예 상인들끼리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법 준수했죠, 노예 상인들은. 그건 뭡니까? 노예 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물론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할 때 죄악의 형식이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황제의 수결도 없었다. 또는 황제의 동의도 없었다. 또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적돼야 되죠. 그보다 더 앞서서 남의 나라를 빼앗아 먹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식민지 범죄라고 부르는 거죠. 예, 바로 한 나라가 이웃 나라 또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것 자체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규정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절차, 죄악 이전의 원천적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무엇보다 일본에서 또 이렇게 할 때 죄악에는 합법적 절차지 강압적이나 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 과정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무력에 의해서 조선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킨 속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게 죄악이다. 즉 인증샷이 죄악이지 그 과정은 폭력이었고 그 폭력의 주체는 뭡니까? 점령과 탄압과 학살이었고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의 침략과 식민지화 과정은 군사작전과
대규모 학살을 동원한 그러한 원천적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 조선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군의 존재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로서는 국치일이죠. 식민을 만든 다음에 뭐죠? 무단 통치를 했었고 헌병경찰제도 군인들을 관리하는 헌병이 민간인까지 통제했던 헌병경찰로부터 시작했고 역대 조선 총독은 예의 없이 뭐죠? 군 출신들이었죠. 예, 그들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는 완전히 뭐죠? 징병징용하면서 병참 기지화만 만들고 이런 속에서 기본적으로 식민지 통치는 군대라는 기본적인 폭력적 억압기구 속에서 식민지를 유지해왔다는 것들.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국경 지역이나 만주 지역에서는 독립군 누가 싸웁니까?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식민지로서 한반도를 강탈당했지만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일본과 전쟁을 수행한다고 독립군을 외치면서 전개했던 역사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군의 존재는 매단히 중요한 주제다. 특히 일본은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시즘으로 이행합니다. 독일의 파시즘은 나치 정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나치당이라고 그러죠. 국가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정당을 만들어서 나와서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본은 뭐죠? 군인이 국가주의, 극우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천황을 간판으로 내주면서 파시즘으로 나갔죠. 그래서 일본의 파시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군인이 주도했고 군인이 지멋대로 했던 깡패 파시즘이기 때문에 군국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천황제를 앞장세웠던 천황제 파시즘 하지만 그 핵심 세력은 군부였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식민지 지배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고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에 물들었던 친일 장교들이 훗날 5.16 쿠데타를 통하면서 또는 5.16 쿠데타 이전에는 한국군을 통해서 한국군의 지배층으로 성장했고 나아가서는 그 일부 세력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의 잔재가 한국 사회에 오히려 자리 잡아서 일제 잔재 청산이 아니라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 자체가 박정희 시대에 된 군사 문화, 병력 문화로서 또는 총력 안보 시스템으로서 우리 사회 전체를 총체적으로 후퇴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일본의 한반도 또는 대한제국의 병탄 과정은 죄악 체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군대를 동원하는 학살과 감시와 폭력 속에서 그러한 무력적 진압 속에서 최종적인 인증샷을 죄악이라는 행태로 받았을 뿐이지 그 본질은 군사적 침략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군의 침략 존재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지배할 때 조선 총독 자체가 모두가 예의 없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육군 대장들이었다는 것들. 그리고 그들은 한편으로 독립군의 경우에도 바로 국내에는 어려웠지만 국외에서는 일본군과 싸우면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면서 빼앗긴 강도 참다는 교정으로서 우리는 영토는 빼앗겼지만 심지로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투쟁들 속에서 들이 전개되었다는 것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일제 말기에는 군국주의 파시즘의 주역들이 바로 일본군이었고 참 부끄럽고 분노할 일이지만 여기에 충성했던 일제에 충성한 친일 군인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육군의 또는 육해공군의 주력이 되어서 한국군이 친일 군인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 상층 계층이 나아가서는 이런 속에서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문화가 한국의 병력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이 깔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군인의 전통, 극우 파시즘 군인들의 전통들이 일본에 충성했던 군인들에서 5.16 쿠데타로 일어나고 그것이 나아가서 박정희 시대 때는 일본 군국주의 잔재가 유신체제라는 아주 타락한 독재 정치로 나오면서 한국의 군사 문화, 병력 문화로서 한국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하면서 총체적 후진성을 만들어냈던 역사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새삼
조선에 진주했던, 주둔했던 일본군의 역사도 좀 함께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임시조선 파견대 추계 연습 북군 제1대대 상주 도착 지경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임시조선 파견대 임시로 조선에 파견한 부대다 이렇게 되죠. 상주 부대가 아니다. 추계 가을 추계 연습 군사훈련하기 위해서 파견했다는 거죠. 어디서? 일본에서 파견했다는 얘기죠. 일본의 이른바 일본 본토 내지에서 파견한 건데 이거예요. 북군이니까 뭐죠? 부대끼리 우리가 보면 운동회 할 때도 청군 백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추계 군사 연습하는데 이 임시 파견대는 북군에 편성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북군에서도 어떤 생각, 제1대대인데 첫 번째 대대죠. 제1대대가 경상도 상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군사훈련차 이렇게 상주에 도착했다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주변에 뭡니까? 쭉 우리 상주의 이 조선 주민들이 쭉 서 있어요. 예, 보면 예, 큰 구경이었어요. 나라가 빼앗긴 것도 문제는 되지만 보면 어떻게 습니까? 일장기가 크게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총과 칼과 그 다음에 군장을 꾸린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여기 지휘관이 아마 대대장인가 보죠.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삿가 쓴 사람들이나 마을 주민이 다 큰 굴게 됐죠. 자, 이런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환영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환영한 게 아니고 경상도 상주에 이런 규모의 군대가 온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일본 군대가 이 군대가 왔기 때문에 대단히 뭐냐면 이제 큰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구경거리가 된 셈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린 소녀들은 길에 못 나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매달린 채로 보고 있어요. 다니면서 매달린 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죠? 의도적인 걸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일본군의 질서정연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조선의 또는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비교를 은연중에 하겠죠. 예. 시키면서 하고 또 한편은 뭐죠? 일본의 이런 위압이죠. 위압. 한마디로 보자. 압도적 분위기죠. 예. 압도적 분위기입니다. 예. 압도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상주에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예, 보면 한글의 말을 쓴 걸로 봐서 뭡니까? 적어도 1918년 이전 자료라는 걸 알겠죠. 그죠? 1907년에서 1918년 사이의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1910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1907년부터 1918년 할 때 대체로 1907년부터 1915년 사이 요 시기가 남한 지역에서 의병이 마지막까지 활동하던 시기예요. 예, 그랬던 분위기에서 이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고 이 상주의 그러한 그 어떤 의병의 불안한 움직임하고도 관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추가로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1907년과 18년 사이에 그 사진인데 이건 그냥 달랑 저희가 엽서 한 장만 있어가지고 앞뒤 자료를 비교할 수 없어서 일단 소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주차군 이건 뭐 아시죠? 아까 주차군은 뭐죠? 1907년에 그죠? 군대 해산과 함께 그죠? 일본 군대가 아예 눌러 있으면서 주차군으로 자리 잡았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주차군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성하는 것인데 이 세 개가 돼 있는 것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광화문 같으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성문이 그죠? 예,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한국 주차군 사령부라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 명치 43년이에요. 43년. 그러면 1910년 3월
10일이네요. 자, 이 엽서 가지고는 정확하게 언제 때 사진인지 알 수 없는데 여기 소인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소인을 찍어보니까 소화 43년 3월 10일 제5회 육군 기념일 같아요. 예, 정확하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여기서는 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환산해 보면 서기로 환산하면 1910년 3월 10일이 되죠. 이때 뭐 하던 시기예요? 1910년 3월인데 1910년 8월에 우리가 병합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합 직전에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죠. 예,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한데 주차군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긴 하지만 이 분위기 전체는 뭡니까? 1910년 8월에 되니까 1910년 3월이면 당시로서는 뭐죠? 곳곳에 어병들이 있죠. 어병들을 이른바 토벌하던 시기예요. 가혹하게. 토벌해서 어디입니까? 도장을 찍었을 때 뭐냐면 저항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계속 추가 배치하면서 한반도 전역에다가 일본 군대를 깔아놓던 시기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당시에 이것을 총지휘하던 현지 지휘부가 뭐냐? 한국 주차군 사령부예요. 이게 어디 있었던 거죠? 용산이잖아요. 용산. 예. 현재 용산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예, 용산은 잘 알다시피 이 구한말에는 갑신정변 이후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에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다가 그다음 뭐죠?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 군대가 패배하니까 일본군이 눌러앉은 곳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위에는 됐고 그래서 결국 뭐냐? 한국 주차군 사령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1910년 8월 6일에는 조선 주차군이 되죠. 조선 주차군 사령부가 되고 1918년이 되면 조선군 사령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해방 후에는 미군 사령부가 되죠. 미팔군.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100년 이상 서울의 한나라의 수도 가운데 외국의 군대가 청나라, 일본, 그다음에 미국 3개의 군대가 교대로 주둔했던 아주 추억의 역사가 있다. 참 민망한 얘기죠. 남의 나라 수도에 이런 사당 규모 이상이 100년 이상, 120년 이상 있었다는 것. 이거 좀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에 청나라, 일본, 그다음에 미군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군을 무시하는 행위죠. 대한민국 군인이 지킬 자격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런 부끄러운 요소에서 바로 주차군 사령부라는 것도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